드릴게요.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부터 자 2교시를 시작하죠. 이제 앞에서 계속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뉴스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취재해온 박소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그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서 주로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학술적 정의로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보다 더 작아서요, 마이크로미터급으로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네. 우리 주변 생활용품에서도 이 쉽게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치약이랑 세안제 등에 쓰이는 이 작은 알갱이가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또한 타이어와 그리고 부표 등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플라스틱에는 환경 호르몬 같은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생물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초록색 알갱이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런데 물벼룩의 안 속에는 이미 초록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물벼룩의 잎과 그리고 알주머니 등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스며든 건데요. 실험 결과 이 물벼룩의 알 83%가 부화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의 주요한 먹이가 되는 이런 물벼룩들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많이 죽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생태계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인체에 대한 뭐 독성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네, 아직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 연구 결과는 없지만 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이 비스페놀 A가 바로 환경 호르몬으로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에는 다른 유해 물질이 쉽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본연의 독성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을 체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유해성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그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좀 적다고 해도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해도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몸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어떤 수준을 넘으면 위험한지 아직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안전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은 1년 동안 21만 톤입니다. 노르웨이보다 25배, 스웨덴보다 10배가량 많습니다. 발생량이 많다면 인체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박소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서 뉴스 영상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해양 생태계의 가장 먹이사슬의 기초에 있는 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되면서 이런 그 번식을 잘 하지 못하고 알을 산란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렇게 됨으로써 해양 생태계 전반에 이런 그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산 자원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서서히 우리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결국에 사람이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이상의 한 사람당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작게 부서져 있는 알갱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작았던 알갱이들이 아니었고 큰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잘게 마모되고 부서지면서 이런 작은 알갱이화가 되었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0.5cm, 즉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거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으로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주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이런 해변에서의 이런 가벼운 플라스틱 형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또 수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수거량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 미간만 헤치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즐겨야 하는 이런 수산물, 해산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수산 시장에서 실제로 먹는 이런 조개류라든지 이런 생물들을 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우리가 먹는 식품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견이 되었다. 한데 그 원인이 주로 양식장에 쓰는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들이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잘게 바스러지면서 파쇄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화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폐류, 즉 조개류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흔히 조개구이나 요리로 많이 즐겨 먹는 굴이라든지 담치, 홍합을 말합니다. 바지락이라든지 가리비 같은 이 조개류, 폐류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사실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죠. 대부분의 이런 수산 생물 폐류에서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러한 폐류들은 왜 몸속에 이런 작은 알갱이들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품고 있겠냐? 아무래도 이런 먹이 활동을 하면서 더 작은 이런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유생들, 이런 먹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이미 오염이 되고 있고 그 오염된 그런 작은 생물들을 먹고 자란 이런 성체에 서서히 축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긁는 게 아니라 물고, 씹고, 뜯고 먹는다? 매주 신용카드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괴담 혹시 들어봤니? 사실 이 괴담의 주인공은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야. 지난 6월 12일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에서 함께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 약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매주 먹고 있다고 해. 하지만 이렇게 신용카드를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만큼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걸까? 사실 우리가 먹는 건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야. 미세 플라스틱이란 모래알만큼이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해.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지거나 버려진 뒤 풍화되면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인데 바닷속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 수만 거의 5조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먹은 동물이나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고 있는 거야.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1개, 즉 1년에 신용카드 약 50개를 먹게 되는 건데 아주 심각하지? 더 심각한 건 전 세계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야. 이대로면 일주일에 먹는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1장이 아니라 2장이 될 수도?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우리 인간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닐지 몰라.
자, 좀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먹는 소량의 작은 알갱이로 플라스틱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이뇨작용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다 빠져나오고 있지만 일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이라도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 조각이 이런 혈관을 막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즉 비닐봉지를 먹어치우는 이런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방의 유충 중에 하나로서 벌집벌레라고 하는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굉장히 강력한 산을 발산을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그 비닐봉지를 녹여서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런 동물 생태적인 환경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녹이고 없애는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동물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재활용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생활계 쓰레기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분리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을 내고 구매를 해서 종량제, 한 봉지 한 봉지당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을 하고 지금 버리고 있죠. 쓰레기 공짜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쓰레기가 누가 버리는 쓰레기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자기가 발생한 사람이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발생자 분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바다에서 유입되는 이런 쓰레기들은 이렇게 모아 놓았을 때 누가 이것을 버린 쓰레기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발생 원인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잘 서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버린 쓰레기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치워줄 주체를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죠?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적치가 되고 있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또 여기에다가 생활일계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혼합 방치가 되면서 혼입이 되면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좋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주고 버려야 될 생활계 쓰레기 것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던져버리면 사실은 생활 쓰레기이고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생활계 쓰레기는 톤당 1톤 치우는데 뭐 한 5에서 10만원 정도면 수거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치면 해양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반드시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을 하게 되는데 소각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수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톤당 30에서 35만원, 육상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이상의 되는 고가의 비용을 주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쓰레기가 제대로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도 크게 늘어납니다. 한 해 기준으로는 해양 쓰레기가 14만 톤에 이른다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지금 지자체가 가진 집화장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가 운영하는 해양 쓰레기 전용 집화장입니다. 매일 수거 요원 20여 명이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를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올해 들어 거제도 해상 전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입니다. 페트병부터 해서 캔, 비닐류 등 그 쓰레기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곳 집화장에서 8개월째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무게만 600톤이 넘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보통 불에 태웁니다. 소각장에 가기 전 이 중간 집화장에 모아두는데 쌓여가는 쓰레기에 비해 수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홍합이라든가 이런 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니까 빨리 좀 치워라. 손님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수거 인력도 부족해 주민이 직접 모아 인근 도로에 쌓아둔 쓰레기가 일주일 이상 방치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이제 이거 찾다고 연락을 하면 이제 뭐 10일이면 10일 채워놨다가 갖고 가라고. 집화장도 소각장도 없는 대다수 섬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기 위해 주민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해안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가 이어서 해놓고 남는 거는 좀 살았다. 전국의 육상 집화장은 11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해양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맞춰 집화장 40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집화장 증설과 함께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해양 폐기물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수거 인력을 더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4만 톤 이상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25%는 수거되지 않았는데 다시 바다로 흘러가면 미세 플라스틱 등이 돼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죠? 네, 쓰레기가 제대로 이렇게 수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빨리빨리 치워지고 처리가 되어야지만 계속 수거가 되고 되는데 우리도 이제 쓰레기가 육상 쓰레기도 그렇죠. 명절 기간 동안 쓰레기가 처리가 배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며칠간에도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해양 쓰레기는 한번 쌓아두고 몇 달씩 치워주질 않으니까 방치되고 냄새나고 이렇게 주기적인 수거와 주기적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쓰레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소각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소각하는 방법밖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해양 쓰레기는 그렇다면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자,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해양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입니까?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해양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에 해당되며 처리 주체는 지자체장과 해수부 장관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예산과 시설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깡그리 뭉뚱그려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태우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해양 쓰레기도 이렇게 재질별로 잘 구분해서 분리하기만 하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구, 그물을 사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물도 이렇게 나일론 재질의 그물, 그리고 폴리스티렌 계열의 자망에 대한 이런 그물, 그리고 PP,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이 굵은 로프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단일 물질별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분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중요한 재활용 원료 물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섞여 버렸을 때는
이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하게 된다. 비싼 비용을 주고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결국 물질 자체를 재활용, 그러니까 원료 물질을 가지고 녹여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결국에 좋은 방법인데, 물질을 재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수집하고 이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해서 수거장에 갖고 올 때부터 이렇게 섞이지 않게 잘 선별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서의 재활용 방법이 열 에너지 회수, 결국엔 태우는 거죠. 다만 태우면서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를 온수 공급하는 데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소 이 발전하는 걸 자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온수를 어떻게 양식장에 쓴다든지 화훼 농가에 쓴다든지 하는 이런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부분이 두 번째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최근에 몇 년 전까지 유행하던 SRF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처리 방법이 소각하고 매립하는 방법인데요. 소각하고 매립하는 거는 단순히 태우고 열 에너지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가장 이제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그런 처리 방법이긴 하나, 단순하게 소각장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해외에서는 이런 재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선진국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많이 이런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거 단계에서부터 잘 분리해서 수거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 아파트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가면은 잘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죠. 해양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물질별로, 재질별로 선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도적인 장치를, 선별장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물질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일러 연료로 떼는 경우도 있고, 이 어구 자체를 잘 다시 재활용을 해서 스포츠 의류를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잘 고안되고 있고 실제로 잘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라든지 이런 유명 스포츠 의류 회사에서도 이런 원료 물질인 이런 폐어구 자원을 이용해서 운동화도 만들고 스포츠 의류도 만들고 메시, 호날두가 입는 이런 운동복들도 이런 폐어구에서 나오는 이런 재질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가방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모아서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게 막 혼합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로 모아서 오면 분리하고 선별하는데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수거하고 그것을 잘 분리해서 집화를 하는 중간 집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용 수거 차량과 전용 수거 선별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선별이 된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잘 분류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고물상 같은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것을 광역 전처리시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아서 충청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보면 굉장히 좀 선진 사례가 있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각 성상별로, 원료 물질별로 잘 분류를 해서 쓰레기 마대 봉투 색깔부터 다릅니다.
종류별로 잘 구분해서 이런 거를 포대에 담는 해양환경미화원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잘 분류해서 묶어 놓으면 이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다 싣고 가서 이렇게 중간 집화장에 각 원료 물질 재료별로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PT병이면 PT병, 어구면 어구, 각 원료 물질별로 차곡차곡 잘 쌓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잘 쌓아놓으면 이거 자체가 자원이 되고, 이거 자체가 재활용 원료 물질이 되므로 여기서 분리된 수거된 양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받고 오히려 재판매를 할 수가 있는 원료 물질로, 그런 아주 선진적인 그런 해양쓰레기 집화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제주도에 사례가 있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료 물질이 잘 구분돼서 들어오면요, 이렇게 PT병이나 비닐봉지 같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선별을 한 다음, 1차 선별을 한 다음에 잘 파쇄를 합니다. 파쇄하고 잘 세척하고 선별을 해서 플라스틱은 물에 뜨고 쇠붙이 같은 것들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에 띄어가지고 비중 선별을 한번 하고요. 이렇게 잘 분리된 플라스틱류들은 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실가닥처럼 쭉 이렇게 국수 뽑듯이 뽑아내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 되고, 이것은 펠릿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칸칸이 알갱이처럼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이것을 열을 가해서 다시 녹여서 원하는 틀에 탁탁탁 찍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플라스틱 성형 물질품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폐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분리 선별해서 집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다 분리한 다음에 용융, 열 처리를 해서 녹여서 압출 냉각을 한 다음에 플라스틱 펠릿을 만들면 이것도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원료 물질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킬로그램당 한 400원에서 500원, 비싼 거는 90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 재활용 원료 물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그 스티로폼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싼 원료 물질로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및 대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해양 쓰레기 관리를 사후 처리적인 접근으로 그냥 한 대 모이면 주기적으로 6개월,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정도의 사후 처리적인 접근, 그리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위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책은 사전 예방적이고 오염 원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서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해양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결국에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육상에서 사전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우리 스스로 좀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잘 분리하고 선별해서 배출을 해준다. 특히 바다에서 활동을 할 때는 더더욱 해양에 유입되지 않게 잘 분리해서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시면 되고요. 수거하는 정화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쓰레기는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업기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좀 특히 중요하게 참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바다에서 쓰레기가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두는 선상 집화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버려주시면 되고요.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다에서 500년, 600년 동안 썩지 않는 어구가 아니고 한 10년, 20년 안에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어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해야 되고, 골칫거리 폐스티로폼 부표, 이 부분은 특히 바다에 유실되지 않게 잘 모아주는 그런 우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활계에서도 쓰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이 스티로폼 부표를 우리 스티로폼 굉장히 포장재라든지 택배 상자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잘 모아주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골치 아프게 잘못 활용이 되면 굉장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소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다에 많은 가서 연안 활동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 읽어보면 너무나 다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버린 쓰레기는 내가 줍고, 남이 버린 쓰레기라도 주워 오자.
그리고 쓰레기는 항상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가벼운 쓰레기는 유실되기가 쉬워요. 특히 화약이나 폭죽 등도 터뜨리지 않고 풍선도 조심해서 풍선을 날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특히 폐스티로폼 부표, 스티로폴 부분하고 우리가 흔히 가벼워도 쉽게 유실할 수 있는 비닐봉지, 비닐봉지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플라스틱 쓰레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병, 빨대, 낚싯줄, 비닐봉지, 풍선, 스티로폼입니다. 특히 이 4번과 6번에 특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아주시면 자원이 되고, 모이지 않으면 골치 아픈 쓰레기로 환경오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스티로폼 부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바다, 그리고 어민들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의하시고, 충남의 바다에는 이렇게 전박이 물범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천연기념물이자 해양보호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남하고 백령도, 인천 앞바다의 백령도하고 중국의 바레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전박이 물범을, 해양자원을 해양 쓰레기로부터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